전세 사기에 한 번 울고 내 집이라 믿었던 그 집에 두 번 울었습니다. 제가 왜 이 꼴이 됐는지 아십니까? 집을 배달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인천에서 전세 사기 맞고 전 재산을 날렸어요. 아파트 살 돈은커녕 월세 낼 힘도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게 아버지 고향 땅이었지요. 거기에 모듈러 주택이라는 걸 갖다 놓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공장에서 다 지어서 트럭으로 배달해 준다니까 가전제품 사듯이 쉽게 생각했어요. 근데 도착한 첫날부터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새 것이라더니 녹에 흠집의 전기레인지는 공중에 붕 떠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이면 코너창으로 물이 뚝뚝 새고 밤새 수건 짜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겨울에는 벽 틈으로 칼바람이 들어와서 촛불이 풍전등화처럼 흔들렸어요. 벽을 뜯어보니 있어야 할 합판이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에 한 번 속고 내 집이라 믿었던 그 집에 또 속았어요. 이 영상 넘기시면 당신이 손해입니다. 집 한 채 잘못 고르면 인생이 바뀝니다. 끝까지 보시고 댓글 한 줄만 적어주십시오. 경험에서 나온 충고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선행 아니겠습니까?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천 남동공단 근처 작은 회사에서 20년 넘게 다녔어요. 대단한 직책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단에서 시작해서 중간쯤까지 올라간 평범한 직장인이었지요.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면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밥 한 공기 후다닥 떠먹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어요. 53번 버스가 6시 45분에 오거든요. 그걸 놓치면 지각이라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졸다가 고개가 꺾이면 옆 사람 어깨에 기대는 바람에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출근하면 저녁 7시까지 일했습니다. 칼퇴근 같은 건 없었어요. 일이 남으면 8시, 9시까지도 했습니다. 야근 수당 나오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할 일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퇴근하면 집에 와서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식단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라면 아니면 계란볶음밥. 가끔 사치 부린다고 삼겹살 200g 사다가 후라이팬에 구워 먹었는데 그게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좁은 원룸에 가득 차면 그때만큼은 호사를 누리는 기분이었어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소파에 누우면 어느새 눈이 감겼습니다. 리모컨을 쥔 채로 잠든 적이 수도 없이 많아요.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면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이 나오고 있었지요. 누가 보면 참 답답한 삶이다 하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화려한 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게 내 삶의 전부였어요. 근데 한 가지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돈을 모은다는 거. 월급날이 되면 제일 먼저 적금 통장에 넣었어요. 얼마를 넣었느냐고요? 월급의 3분의 1은 무조건 저축했습니다. 나머지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밥 해먹고 교통비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안 쓰는 게 당연해지더라고요. 회식 자리에서 2차 가자, 3차 가자 하면 나는 항상 빠졌습니다. 기삼씨 또 빠지는 거야? 동료들이 핀잔을 줘도 웃으면서 넘겼어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매번 같은 핑계였지요. 사실은 2차 가면 10,000원, 20,000원 또 나가니까 그게 아까웠던 겁니다. 택시비도 아까워서 1시간을 걸어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야근하고 나오면 막차가 끊길 때가 있었거든요. 택시 타면 15,000원인데 그 돈이면 라면 10개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한겨울에 귀가 빨갛게 얼도록 걸었습니다. 손에 입김을 호호 불면서 골목골목을 지나 원룸 계단을 올라갈 때면 발가락이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15,000원 벌었다고. 커피도 사 마시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자판기가 있었거든요.
100원짜리 동전 넣으면 종이컵에 커피가 나오는 그 자판기. 요즘 카페에서 5,000원, 6,000원 하는 커피 마시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나한테는 100원짜리 자판기 커피가 유일한 사치였습니다. 그 커피를 후 불면서 마시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여유로운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어요. 번호표 뽑고 한참 기다려서 창구에 앉았는데 직원이 잔고를 보여주더라고요.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게 내 통장이 맞나 싶을 만큼 제법 목돈이 모여 있었어요. 10년 넘게 택시 안 타고 커피 안 마시고 2차 안 가고 삼겹살 아껴 먹으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은 게 이 정도가 됐구나.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 돈이면 인천에서 괜찮은 전셋집 하나는 구하겠다 싶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인천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신축은 너무 비쌌고 오래된 아파트는 전셋값이 좀 낮았지만 그래도 내 예산에는 빠듯했어요. 빌라 쪽으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아주머니가 괜찮은 데 하나 있다면서 데려갔어요. 언덕 위에 있는 빌라였습니다. 3층짜리 빨간 벽돌 건물이었는데 2층 구석방이 비어 있다고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남향이라 겨울에도 따뜻할 거라고 했어요. 창밖으로 멀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그 너머로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베란다에 서니까 바람이 불어왔어요. 빨래 널기 딱 좋겠다 싶었습니다. 부엌도 깨끗했고 화장실 타일도 말끔했어요.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이라 출퇴근도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여기다 싶었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보여주면서 깨끗하다고 했어요. 나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뭘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글씨가 빼곡한 종이를 훑어보기만 했지 뭐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깨끗하다니까 깨끗한 줄 알았습니다. 이삿짐을 싣고 그 빌라로 들어간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짐이라고 해봐야 이불 한 채에 옷까지 몇 벌의 냄비 2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짐을 풀고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어요.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보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드디어 내 보금자리가 생겼다. 남들 눈에는 고작 전셋집이지만 나한테는 성 같았어요. 1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일궈낸 내 공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손등에 받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따뜻한 햇살 속에서 앞으로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성이 모래 위에 지어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전세 사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또다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나는 소파에 기대 앉아서 라면 먹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저런데 왜 들어가나? 계약서 좀 꼼꼼히 보지. 등기부등본은 왜 안 떼어보고. 나는 절대 저런 일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며 하소연하는 걸 봐도 안타깝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의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부주의했겠거니. 좀 더 조심했으면 안 당했을 텐데. 그렇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 봤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내 집에 붙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라에 들어간 지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퇴근하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빌라 앞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웃 얼굴도 잘 모르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가방을 어깨에 맨 채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나를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집 주인이 돈 들고 도망갔대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우리 집 주인이요? 계약할 때 양복 말끔하게 차려입고 명함 2손으로 건네던 그 사람이요? 웃으면서 좋은 집 잘 고르셨습니다 하던 그 사람이 여러 채를 돌려막기 했다더라. 근저당이 겹겹이 걸려 있었다는데
아주머니 말에 귀가 윙윙 울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에 힘이 빠져서 난간을 부여잡았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서랍을 뒤졌습니다. 계약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봐야 한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는데 마우스를 클릭하는 손가락이 미끄러졌어요. 등기부등본이 화면에 떴습니다. 근저당이 2중 3중으로 설정돼 있었어요. 숫자를 보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넣은 전셋돈보다 빚이 더 많은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빚더미 위에 올라와 있는 집이었어요.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한테 전세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른 집을 사고 또 전세를 놓고 그 돌려막기가 무너진 거였습니다. 모니터 앞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화면의 숫자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는지 눈이 침침한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키보드 위에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아, 울고 있었구나.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그 천장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내 성의 지붕이었는데 그날 밤 그 천장은 관 뚜껑처럼 눌러오는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내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전셋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경매로 넘어가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 숫자를 아무리 맞춰봐도 답이 안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멍했습니다. 동료가 말을 걸어도 못 들었어요. 기삼씨, 기삼씨. 어깨를 흔들어야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디 아파요? 아프다고 해야 할지 망했다고 해야 할지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어색했으면 동료가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데 대기실에 사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에 불안한 눈빛. 아, 이 사람들도 다 같은 피해자구나. 나만 당한 게 아니구나. 근데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같이 물에 빠졌다고 해서 물이 덜 차가운 건 아니니까요.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돌려받더라도 전액은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어요. 전액은 어렵다. 10년 넘게 택시도 안 타고 커피도 안 마시고 모은 그 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한다. 사무실 복도에 나와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등을 기댔어요. 복도 형광등이 지잉하고 울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데 나는 벽에 기댄 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인천에서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3,000 가구가 넘는다고 뉴스에서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 3,000명 중 한 명이 된 겁니다. 뉴스 속에서 울먹이던 그 사람들의 심정을 이제야 뼈저리게 알겠더라고요. 그때 텔레비전 앞에서 혀 끌끌 차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때의 나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밥맛이 없었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면을 한 젓가락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삼겹살은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졌어요. 체중이 한 달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출근해서 일을 해도 머릿속은 온통 전셋돈 생각뿐이었어요. 서류를 보고 있어도 숫자가 전부 전셋돈으로 보였습니다. 회의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부장한테 핀잔을 들은 적도 있어요. 기삼씨 요즘 왜 이래?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 사기 당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밤마다 이불 속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뭔가를 쥐어짜내고 싶은데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허공만 움켜쥐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에 얼룩이 져 있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전세 사기 피해 이야기가 나왔어요. 피해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나한테까지 그 대책이 닿을 것 같지 않았어요. 3,000명 중에 한 명인 내가 무슨 수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인천이라는 도시가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았어요. 출퇴근 길에 보이는 빌라마다 전세 사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하라. 그 현수막을 볼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들었어요. 어디론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갈 곳이 없었어요. 돈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전셋돈이 날아가고 나니까 세상에 남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고 빌라는 경매로 넘어갈 판이고 당장 이번 달 말에 나가야 할 처지가 됐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이라고 해봐야 명절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사이였고 연락한다고 재워줄 것 같지도 않았어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시골 풍경이 나왔습니다. 논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그 뒤로 산이 병풍처럼 둘러있는 풍경. 화면을 멍하니 쳐다보는데 갑자기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버지는 충청도 시골 출신이었습니다. 먹고 살려고 인천으로 올라오셔서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셨어요. 손이 기름에 절어 있었고 손톱 밑에 늘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 짓고 살자. 기삼아, 거기서는 돈이 많이 안 들어. 쌀하고 고기만 마트 가서 사다 먹으면 된다. 어릴 때는 그 말이 재미없었어요. 시골에서 뭘 하고 살겠다는 건지. 근데 나이를 먹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말이 새록새록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아버지는 소박하게 살고 싶으셨던 거예요. 큰 아파트가 아니어도 되고 좋은 차가 아니어도 되고 지붕 있고 벽 있는 곳에서 아들이랑 나란히 밥 먹을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지요. 충청도 시골에 조그만 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는 땅. 넓지 않았어요.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그냥 묵정밭 같은 데였는데 아버지는 그 땅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이 땅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 땅이다. 절대 팔면 안 된다. 그 말을 수십 번은 들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뒤따라 가시고 나서 그 땅은 내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도시에서 직장 다니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내려가서 어머니 산소에 풀 좀 뽑아주고 막걸리 한 잔 올리고 올라왔습니다. 땅에는 풀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가끔 동네 어르신이 전화해서 네 땅에 풀이 허리까지 왔다 하시면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 땅이 이제 내 마지막 밧줄이 된 겁니다. 어머니 산소가 거기 있었어요. 언덕 위에 올라가면 잔디 깔린 조그만 봉분이 하나 있습니다. 옆에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고 바람이 불면 소나무 가지가 흔들리면서 사각사각 소리를 내요. 그 앞에 서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곤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람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기삼아, 잘 지내고 있냐? 전세 사기 당하고 그 땅 생각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어머니 산소였어요. 거기 가면 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꿈꾸시던 그 고향이니까. 거기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아파트를 살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아예 매매를 하면 또 당할 일은 없으니까요.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인천에서 제일 싼 소형 아파트가 그때 2억 5천쯤 했습니다. 대출을 끼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70만 원이 넘었어요. 그걸 20년을 갚아야 했습니다. 20년이면 나는 80이 넘어요. 80 넘어서까지 빚 갚으면서 사는 게 사는 건가 싶었습니다.
월급의 반 이상을 은행에 갖다 바치면서 나머지로 먹고 자고 출퇴근하고. 그게 사는 건가요? 기계 아닙니까? 은행 돌아가게 해주는 톱니바퀴 아닙니까? 그렇게 끝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고향 땅으로 내려가자.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아버지가 못 이루신 꿈을 내가 이루자. 근데 시골에 집을 새로 짓자니 돈이 없었어요. 건축업체 몇 군데에 전화했더니 목조주택은 평당 얼마, 조립식은 평당 얼마 견적이 올라오는데 전부 수천만 원은 기본이었습니다. 설계비에 시공비에 인건비에 자재비에 하나하나 듣다 보면 숫자가 눈앞에서 빙빙 돌았어요. 전세 사기당한 사람한테는 전부 그림의 떡이었지요. 그때 인터넷을 뒤지다가 모듈러 주택이라는 걸 봤습니다. 공장에서 집을 다 만들어서 트럭으로 배달해 준다는 거예요. 컨테이너를 개조한 게 아니라 진짜 벽체에 지붕에 창문에 화장실에 부엌까지 다 갖춘 집이 트레일러에 실려 온다고 했습니다. 설치 기간도 하루 이틀이면 끝나고 가격도 일반 건축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외관이 깔끔하더라고요. 색깔도 산뜻하고 창문도 큼지막하고 내부 사진에는 복층 구조의 코너창에 다락방까지 있었어요. 이게 모듈러 주택이라고? 고급 펜션 같았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매일 캠핑하는 기분으로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고향 땅에 이걸 갖다 놓으면 밤에 별 보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밤 구워 먹고 주변에 블루베리 몇 그루 심으면 농사도 되겠다 싶었어요. 아버지 말씀대로 쌀하고 고기만 사다 먹으면 되니까. 그 소박한 꿈을 안고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업체 직원이 친절했어요. 전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 모델이 인기 있다, 저 모델이 최신형이다 설명을 쫙 해주는데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복층으로 하시면 공간 활용도가 좋다, 코너창 넣으시면 개방감이 살아난다, 다락방 있으면 손님 오셔도 재울 수 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꿈을 부풀렸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봤어요. 2장이었습니다. 앞면 뒷면 합쳐서 2장.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요. 집을 사는 계약인데 계약서가 2장이라니. 무슨 자재를 쓰는지 벽체 구조가 어떤지 단열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안 적혀 있었어요. 그냥 모델명의 크기의 가격의 입금 일정. 그게 다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의심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급했거든요. 전세 사기당하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지붕 아래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비바람만 막아주는 내 공간이 간절했어요. 그 절박함이 눈을 멀게 만든 겁니다. 다른 게 안 보이더라고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초가 3간이어도 좋으니 비바람만 막아주면 된다. 그 마음 하나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초가 3간이 비바람도 못 막아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눈이 떠졌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마치 소풍 전날 같았습니다. 아버지 고향 땅에 미리 내려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초 공사는 먼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콘크리트 기둥 위에 집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그 기둥들이 줄 맞춰 서 있는 걸 보니까 마음이 설렜어요. 논길 끝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안개가 옅게 깔려 있었어요. 멀리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대형 트레일러가 먼지를 일으키며 논길을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위에 집이 실려 있었습니다. 내 집이 오고 있다. 드디어 내 집이 온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전세 사기당하고 바닥까지 떨어졌던 내가 다시 지붕 아래 설 수 있게 됐다고. 이 순간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트레일러가 멈췄어요. 크레인이 와서 집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 기초 위에 내려놓더라고요. 탁! 그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어요. 집이 기초 위에 안착하는 소리.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정말 깔끔했어요.
홈페이지에서 본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외벽 색깔이 산뜻했고 코너창이 햇빛에 반짝였고 지붕선이 깔끔했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진짜로 날 뻔했어요. 코끝을 훌쩍이면서 참았습니다. 설치하러 온 직원들 앞에서 울면 쪽팔리니까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상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에 들어섰는데 새집 냄새가 아니었어요. 공장에서 바로 왔으면 페인트 냄새든 나무 냄새든 새것 특유의 냄새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창고 같은 냄새.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주방 쪽을 봤습니다. 전기 레인지가 제대로 끼워져 있지 않고 위로 살짝 떠 있었어요.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매립등이 삐뚤어져 있었어요. 한쪽이 빠져서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훑어봤는데 군데군데 잔 흠집이 나 있었고 구석에는 녹 자국이 보였어요. 바닥에는 공사 잔해인지 먼지인지 모를 것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발로 밟으니까 까끌까끌한 게 모래알 같은 게 깔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새 제품을 산 건데, 분명 새 것을 산 건데, 인터넷으로 냉장고를 사도 포장 뜯으면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세탁기를 배달받아도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집이에요. 냉장고보다 세탁기보다 수십 배 비싼 물건인데 상태가 이겁니까? 설치 기사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새 제품 맞습니까?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어요. 하자 있는 거 꼼꼼히 다 보시고요. 한 번에 수리해 드릴 테니까 수리 내역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주십시오.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새 집을 배달받았는데 수리 내역을 모아서 보내라니. 이게 무슨 소립니까? 설치하러 온 사람이 하자가 있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자가 있는 채로 보냈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제품이 아닌 걸 알면서 트럭에 실어 보낸 겁니다. 그때 한마디 했어야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십시오. 새 것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야 해요. 근데 못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옵니까? 전세 사기당하고 갈 곳 없어서 시골까지 내려온 사람한테, 이 집 아니면 잘 데가 없는 사람한테, 싫으면 가져가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리가 없지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고쳐주겠다고 했으니까. 업체에서 책임지겠지. 설치 기사가 한 번에 수리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전세 사기 때도 그랬습니다. 집 주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 부동산에서 깨끗하다고 했으니까 깨끗하겠지. 남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당했으면서 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 번 속고도 또 믿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특히 간절할 때는 더 그래요. 그날 밤 짐을 풀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별거 없었어요. 인천 빌라에서 가져온 이불 한 채에 냄비 2개에 옷가지 몇 벌.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삐뚤어진 매립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지붕이 있잖아. 벽이 있잖아. 바닥이 있잖아. 내 집이잖아. 그렇게 되뇌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어요. 시골 밤은 인천과 다르게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풀벌레 소리랑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이 소리에 익숙해지면 편안하겠다 싶었습니다. 그 지붕이 새고 그 벽이 뚫려 있고 그 바닥으로 개미가 올라올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풀벌레 소리에 묻혀서 집이 보내는 경고를 듣지 못했어요. 이사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부엌에 갔어요. 물 한 잔 마시려고 싱크대 앞에 섰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싱크대 위에 검은 점들이 줄지어 움직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눈이 침침해서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아침에 눈이 뻑뻑하지 않습니까?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개미였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줄을 지어서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뒤쪽 벽에서 시작해서 조리대를 가로질러 반대편 벽까지 검은 줄이 쭉 이어져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한 마리를 눌렀더니 옆에 있던 놈들이 우왕좌왕 흩어졌다가 금방 다시 줄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새집에 개미가 왜 있는 겁니까? 수세미에 세제를 묻혀서 싹 닦아냈어요. 깨끗해졌다 싶었습니다. 근데 저녁 때 부엌에 가보니까 또 와 있었어요. 아침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줄을 만들고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끈질김에 소름이 돋았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에도 매일 아침 부엌에 가면 개미가 먼저 나와서 반겨주는 꼴이었어요. 부엌만이 아니었습니다. 화장실 구석에도 있었고 거실 바닥에도 기어다녔어요. 한 번은 이불을 걷는데 이불 속에서 개미 한 마리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소리를 질렀어요. 60 넘은 남자가 개미 한 마리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창문은 닫혀 있고 문도 닫혀 있는데 어디로 오는 겁니까? 신발장 밑을 뒤져봤어요. 싱크대 아래 수납장도 열어봤습니다. 화장실 변기 뒤도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출입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고 말했어요. 왜 집 안으로 개미가 들어오죠? 어디가 뚫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업체 직원은 처음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하더라고요. 모듈러 주택 특성상 그럴 수 있습니다. 살충제 좀 뿌려보시고요. 그 말에 열이 확 치밀었어요. 살충제를 뿌리라고요? 새 집을 배달받았는데 살충제를 뿌리면서 살라고요? 아니, 무슨 새 집에 개미가 줄줄이 들어오는데 살충제가 답입니까? 어디가 뚫려 있으니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그때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업체에서 사람이 왔어요. 기사 2명이 와서 집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하나를 찾아냈어요. 바닥 하단의 배관 연결 부위였습니다. 하수 배관을 연결하면서 틈을 제대로 막지 않았던 거예요. 손가락 한마디가 들어갈 만큼 벌어져 있었습니다. 개미들이 그 틈으로 줄줄이 올라온 겁니다. 기사가 실리콘으로 틈을 막았어요. 30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거 하나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일주일 넘게 개미하고 한 집 살림을 한 겁니다. 틈을 막고 나서야 개미 행렬은 멈췄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에 가보니까 싱크대가 깨끗했어요. 검은 줄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감격스러웠어요. 새 집에서 개미 없이 아침을 맞이하는 게 감격스러운 상황이라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건축 전문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본체를 만들지만 그걸 땅 위에 올려놓은 뒤에 비로소 진짜 공사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하수 배관을 연결하고 정화조를 연결하고 지하수와 상하수도를 잇고 전기 배선도 현장에서 마무리해야 하고 가스 배관도 현장에서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져 온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트럭에서 내려놓은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인 겁니다. 땅과 관계를 맺어야 하니까. 집은 땅 위에 서 있는 물건이니까. 그 관계를 제대로 맺어주지 않으면 배관 틈으로 개미가 올라오고 바닥에서 습기가 차고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였어요. 나는 그걸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완제품이 오니까 갖다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냉장고 배달받듯이, 세탁기 설치하듯이, 코드 꽂으면 바로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집은 가전제품이 아니었어요. 전문가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배달 오기 전날에 최소한 공장에 가보셔야 합니다. 완제품이 어떤 상태인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물호스로 외벽에 물을 한번 뿌려보세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뿌리면 물 새는 곳이 다 보입니다. 집 갖다 놓고 비 올 때까지 왜 기다립니까? 그 말 듣고 무릎을 쳤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공장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업체가 알아서 잘 만들겠거니 믿었지요. 내가 가봐야 뭘 안다고.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건축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가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습니다. 몰라도 가봐야 하는 거였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물도 뿌려보고 그래야 하자를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개미 문제는 해결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배관 틈을 막으니까 다음 하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이 하자를 차례차례 꺼내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자, 다음 순서입니다 하면서 장마철이 왔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비가 많이 왔어요. 뉴스에서 기록적인 폭우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비 때문에 외출이 불편하다, 빨래가 안 마른다, 그런 걱정을 했겠지만 나는 달랐어요. 비가 시작되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해서요. 첫 번째 비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 똑, 똑. 일정한 간격으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 처음에는 시계 소리인 줄 알았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봤는데 초침 소리와 박자가 달랐습니다. 소리를 따라갔어요. 거실 코너에 있는 코너창 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는데 눈을 의심했어요. 창틀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창문 위쪽 틈에서 빗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줄줄 흘러내리는 거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차가운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렀습니다. 이게 실화냐? 새 집인데 비가 새는 겁니까? 수건을 가져다 창틀에 깔았어요. 금방 흠뻑 젖었습니다. 짜서 빨래대에 걸고 새 수건을 깔았어요. 그것도 20분이면 젖었습니다. 또 짰어요. 또 깔았어요. 밤새 그 짓을 반복했습니다. 수건이 모자라서 나중에는 티셔츠까지 깔았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비가 그치면 괜찮아지겠지. 한 번만 참으면 되겠지. 근데 다음에 비가 와도 똑같았어요. 비만 오면 코너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비에도 마찬가지였고 또 그 다음에도. 장마철 내내 나는 밤마다 수건을 짰습니다. 손이 쭈글쭈글해지도록 수건을 짜고 또 짰어요. 비가 오는 밤에 창가에 앉아서 수건을 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뚝, 뚝, 뚝.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들리고 밖에서는 빗소리가 싸하고 쏟아지는데 안에서도 물소리가 나는 겁니다. 집이 우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 집은 울었습니다. 코너창이 이 집의 눈이라면 그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였지요. 아니 나도 울고 집도 울고. 이게 뭡니까?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또 전화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습니다. 사진 찍어 보내고 영상 찍어 보내고 창틀에 물 고인 거 찍어서 보내고 수건 젖은 거 찍어서 보내고 증거를 계속 남겼어요. 말로만 하면 안 믿으니까. 업체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코너창 주변을 살펴보더니 실리콘이 제대로 안 돼 있다면서 다시 시공했어요. 창호 주변을 뜯어내고 실리콘을 새로 바르고 방수 테이프도 붙이고 사흘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기사가 말했어요. 이제 괜찮을 겁니다. 며칠 뒤에 비가 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코너창 앞에 섰어요. 수건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물이 안 떨어졌어요. 2시간이 지나도. 새벽까지 지켜봤는데 창틀이 말짱했습니다. 수건이 필요 없었어요. 아, 드디어 고쳐졌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그 안도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비는 안 새게 됐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에 거실에 앉아 있는데 목덜미가 시렸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어디선가 찬바람이 불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환기를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다 닫혀 있었어요.
문도 닫혀 있었고 코너창 쪽에 서보니까 확실했습니다. 창호 주변에서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손바닥을 갖다 대면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직은 가을이라 견딜만 했지만 겨울이 오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했어요. 코끝이 시렸습니다. 어깨가 얼었어요. 집안에서 패딩을 입고 생활했습니다. 잠잘 때는 목도리를 감고 모자를 쓰고 이불을 두 겹으로 덮고 잤어요. 그래도 새벽에 추위에 잠이 깼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보일 정도였어요. 이게 집입니까? 냉동창고입니까? 보일러를 풀가동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따뜻한 공기가 올라오는 족족 벽 틈으로 빠져나갔으니까요. 보일러비만 폭탄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이 좁은 집에서 이 정도 난방비가 나온다고? 건축 전문가한테 물었습니다. 기밀성이라는 것이 있다더라고요. 집이 얼마나 빈틈없이 밀폐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기밀성이 높으면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고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기밀성이 낮으면 아무리 보일러를 돌려도 열이 줄줄 빠져나가는 겁니다. 특히 창호 주변이 핵심이래요. 창문과 벽이 만나는 부분을 얼마나 꼼꼼하게 밀봉하느냐가 기밀성을 좌우한다고. 이 집은 기밀성이 바닥이었던 겁니다. 업체한테 또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나도 좀 공부를 하고 말했습니다. 바람을 못 막겠으면 안쪽에 폼이라도 쏴주십시오. 연질 폼이라고 단열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벽 안에 쏘면 틈새를 메워서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업체에서 재시공을 결정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내장 마감재를 전부 뜯어냈습니다. 벽이 알몸이 된 거예요. 그 위에 연질 폼을 쌌습니다. 폼이 부풀어 오르면서 틈새를 메웠어요. 그리고 다시 마감재를 붙였습니다. 재시공이 끝나고 나서 바람은 확실히 줄었어요. 코끝이 시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줄지 않았어요. 비가 새서 고쳤더니 바람이 들어오고, 바람을 막으려고 재시공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질 것 같은 불안감. 이 집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고칠 때마다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이 집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다음에는 또 뭐가 터질까? 지붕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바닥이 꺼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재시공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벽을 뜯었다가 마주한 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코너창 주변 재시공을 하면서 벽을 뜯었을 때였습니다. 기사가 내장 마감재를 드러냈어요. 석고보드를 뜯어내니까 벽 안이 보이더라고요. 나도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궁금했거든요. 내 집 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안이 드러났습니다. 샌드위치 패널이 보였어요. 그 위에 강목이 세워져 있었고, 강목 위에 바로 내장 마감재가 붙어 있었습니다. 패널, 강목, 마감재. 그게 전부였어요. 처음에는 뭐가 이상한지 몰랐습니다. 집 구조를 아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기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뭔가 빠진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받았던 2장짜리 계약서. 거기에 벽체 구조가 간단하게 적혀 있었어요. 샌드위치 패널 150mm의 OSB 합판에 강목의 내장 마감재. OSB 합판. 그게 적혀 있었습니다. OSB 합판이 뭐냐고요? 나무 조각을 접착제로 압축해서 만든 판넬이에요. 벽체에 강성을 주고 단열 효과도 보강해주는 중요한 자재입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포함돼 있었어요. 근데 아까 벽을 열었을 때 그게 없었습니다. 패널, 강목, 마감재. 거기에 합판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그냥 공기가 차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벽을 두드려 봤어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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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드럼 치듯이 울렸어요. 손바닥으로 누르니까 벽이 울렁울렁 거렸습니다. 마치 종이 상자를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거실 벽도 두드려 봤습니다. 똑같았어요. 화장실 벽도, 복층 올라가는 계단 옆 벽도, 전부 다 텅텅 빈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 벽 전체에 합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한 장도 안 넣은 거예요. 속이 텅 빈 공갈방이었습니다. 겉은 번듯하게 색칠하고 창문 달고 지붕 올려놓았는데 속은 비어 있었어요. 허울뿐인 집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설명이 됐어요. 왜 그렇게 바람이 들어왔는지, 왜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는지, 합판이 없으니까 벽의 단열 성능이 설계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찬바람이 패널과 마감재 사이 빈 공간을 타고 실내로 들어온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다락방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벽을 등지고 앉았는데 등 뒤에서 텅 빈 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이 벽은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이 집은 나를 품어주지 않는구나.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계약서라는 계약서는 전부 다시 꺼내봤어요. 2장짜리 계약서를 한 글자 한 글자 읽었습니다.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른 모델 사양서도 찾아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같은 업체에서 산 모듈러 주택 후기도 검색했습니다.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이 충혈될 때까지 조사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건축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계약서는 2장으로 끝낼 수도 있고 20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재 목록이며 시공 방법이며 하자 보수 조건이며 전부 세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정 안 되면 도면이라도 첨부하셔야 해요. 모듈러 주택은 건축가가 따로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비자 본인이 공부해야 됩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전세 사기 때 계약서 제대로 안 본 게 후회됐는데 또 같은 실수를 한 겁니다. 또요. 2번이나 같은 데서 넘어졌어요. 같은 돌에 2번 걸려 넘어진 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계약서를 대충 받고 2번째는 모듈러 주택 계약서를 대충 받습니다. 2번 다 괜찮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 아니함이 나를 2번 울린 겁니다. 화장실도 문제였어요. 환기구 덮개가 바람에 덜렁덜렁 흔들리는 거예요. 저절로요. 누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에 그걸 보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귀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손을 갖다 대봤어요.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환기구 틈새로 외부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바늘구멍에 황소바람 들어온다는 옛말 아시지요? 딱 그 꼴이었습니다. 작은 틈인데 들어오는 바람은 황소처럼 거셌어요. 업체한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아서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촛불을 가져다 환기구 앞에 놓았어요.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틈을 막으면 촛불이 미동도 없이 가만히 타고 있었어요. 틈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면서 촛불이 흔들거렸습니다. 숨 죽이듯 작아졌다가 꺼질 듯 흔들렸어요. 풍전등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 촛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촛불이 나다. 전세 사기 바람에 한번 흔들리고 모듈러 주택하자 바람에 또 흔들리고 꺼질 듯 버티고 있는 저 촛불이 딱 내 인생이다. 영상을 업체에 보냈습니다. 말로 하면 안 믿으니까, 사진으로 보여줘도 시큰둥하니까 촛불이 흔들리는 영상을 보내면 이건 부정할 수 없겠지 싶었어요. 사람이 연달아 맞으면 무뎌집니다. 처음에 개미 나왔을 때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은 보일러실 벽에 폼이 부풀어 올라오고 마감이 엉망이어도 아 그래, 문 닫으면 안 보이니까 하고 넘어가게 됐어요. 기능만 되면 됐지. 눈에 안 보이면 됐지. 그렇게 하나씩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못 본 게 너무 후회됩니다.
도장 찍기 전에 한 번만 더 봤어야 했어요. 공장에 가서 완성품을 눈으로 확인했어야 했고, 물을 뿌려봤어야 했고, 벽을 두드려 봤어야 했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다 제 잘못입니까? 계약서에 합판이 있다고 적어놓고 실제로는 한 장도 안 넣은 건? 새 집이라면서 녹슬고 흠집 난 걸 그대로 보낸 건? 배관 틈도 안 맞고 갖다 놓은 건? 그것도 다 제 잘못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도 시원한 대답이 없었어요. 업체는 고쳐주겠다고만 하고 완벽하게 고쳐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 군데 고치면 다른 데서 터지고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 막막했던 건 이하자와의 싸움의 끝이 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자 때문에 속 끓인 날이 어느새 1년이 넘었습니다. 개미와 싸우고 빗물과 싸우고 칼바람과 싸우고 텅 빈 벽과 싸우고 1년 내내 집하고 전쟁을 치른 겁니다. 전쟁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아요.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디서 문제가 터질까 긴장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니까요. 가끔 밤에 혼자 마루에 앉아서 생각합니다. 이 집을 떠날까? 이 하자투성이 집을 버리고 어디론가 갈까? 근데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인천에서 전세 사기 당하고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이 시골 땅에 이 집 한 채가 내 전부인데 여기를 떠나면 나는 진짜 갈 데가 없습니다. 밤이 깊으면 밖에 나가봅니다. 시골 밤하늘에는 별이 많아요. 인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머리 위에 가득합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져 있던 별들이 여기서는 선명하게 보여요. 은하수까지 보이는 밤도 있었습니다. 별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해요. 아버지도 이 별을 보셨겠지. 어린 시절 이 마을에서 뛰어놀 때 이 별을 올려다보셨겠지.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오고 싶어 하셨던 게 이 별 때문이었을까? 언덕 위에 올라가면 어머니 산소가 보입니다. 달빛의 봉분이 희미하게 빛나요. 잔디 위에 이슬이 맺혀서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그 앞에 서면 마음이 좀 놓여요.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기삼아, 힘들지? 조금만 더 버텨라.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꼴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러셨을 겁니다. 에이, 이것도 집이냐?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는 게 어디 집이냐? 한바탕 역정을 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붕은 있지 않냐? 내 발 뻗고 잘 되는 되지 않냐?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한 가지는 긍정적으로 돌려 말씀하시는 분. 공장에서 기름 냄새 맡으며 하루 종일 일해도 퇴근하면 웃으시던 분. 오늘도 벌었다 하시면서 고향에 내려와서 소박하게 살고 싶다 하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던 분. 근데 아버지, 이 집은 비바람을 못 막아요.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오고 개미가 기어 올라오고 벽 속은 텅텅 비어 있고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 고향 집과는 너무 달라요. 초가 삼간이어도 비바람만 막아주면 된다 하셨는데 이 집은 초가 삼간도 못 되는 집이에요. 근데요 아버지, 나는 그래도 여기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산소가 저기 있으니까요. 이 땅이 아버지 고향이니까요.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절대 팔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이 땅만은 나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전세 사기는 나를 속였어요. 모듈러 주택 업체도 나를 속였어요. 근데 이 땅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면 풀이 나고 여름이 오면 매미가 울고 가을이 오면 단풍이 들고 겨울이 오면 눈이 쌓이고 사계절을 정직하게 돌려줬어요. 약속한 대로, 거짓말 없이. 어쩌면 이 땅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기삼아,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너도 여기서 버텨봐라.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고쳐가려고 합니다. 한 군데씩 한 군데씩. 코너창 다시 보고 벽 틈새 다시 막고 합판도 내가 직접 넣을 수 있으면 넣어보려고요. 유튜브에서 셀프 시공 영상도 찾아봤어요.
나이 먹어서 뭘 배우나 싶지만 안 하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남한테 맡기지 않고 내 손으로 해보려고요. 2번이나 남을 믿었다가 당했으니까 이번에는 내 손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요. 돈도 더 들겠지요. 한 번에 다 못 고치겠지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집밖에 없는걸요. 이 땅밖에 없는걸요.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히 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세 사기가 첫 번째 비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었지요. 모듈러 주택 하자가 2번째 비였습니다. 내 집이라 믿었던 곳이 공갈빵이었지요. 2번의 비를 맞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바닥까지 젖었어요. 근데 비가 그치면 땅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건 자연의 이치니까요. 내 인생의 땅도 이제는 좀 단단해졌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중에는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당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밤 까먹으면서, 별 보면서, 아버지한테 막걸리 한 잔 올리면서,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꿈꾸시던 그 풍경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심었거든요. 아직 열매가 안 열리지만 내년이면 조금 달릴 거래요. 그걸 따서 한 줌 입에 넣는 날을 상상합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순간, 그때 나는 분명 웃고 있을 겁니다. 뿌리 내리겠다고 마음먹었으니까요. 이 땅에, 아버지 고향에, 어머니 곁에, 이제 와서 도망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다 보면 나한테도 쨍하고 해 뜰 날이 올 겁니다. 꼭 올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벽을 두드려 봅니다. 통, 통, 통. 아직은 텅 빈 소리가 나지만 언젠가 이 소리가 묵직하게 바뀌는 날이 오겠지요. 그날까지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